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새로운 출발. 신부와 이발사는 거의 한 달 동안 돈키호테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에게 지난 일을 새삼스레 생각나게 해서 다시 과실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가정부와 조카딸을 찾아가서 돈키호테를 잘 보살피도록 권했고 그가 가끔씩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온 듯한 징후를 보여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어느 날 그들은 돈키호테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갔다. 돈키호테는 녹색 조끼와 붉은 모자를 쓴 채 미라처럼 매우 야윈 몸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신부와 이발사는 잠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키호테가 아주 조리 있게 말을 늘어놓는 통에 이제 다 나아서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믿었다. 신부는 기사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의도를 바꾸어 정말로 건강해진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화제를 바꾸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터키군의 위협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국가가 몹시 불안해하며 긴장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이 말에 돈키호테는 왕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다면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좋은 대책을 건의했을 거라고 대꾸했다. 아이고 저런저런. 신부와 이발사는 친구의 사리분별이 증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초조해하며 돈키호테가 왕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대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물었다. 돈키호테의 대답은 그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폐하께서 공고를 통해 스페인 각지에 돌아다니는 모든 편력 기사는 정해진 날 궁정에 한데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소? 단 한 명의 편력 기사가 20만 군대를 모두 괴멸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소리를 듣자 조카 딸이 소리쳤다. 아이고, 삼촌께서 다시 편력 기사가 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난 편력 기사로 살다가 죽을 테다. 친구의 광기가 치유되기를 바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가 다시 모험을 찾아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그 순간에는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돈키호테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조카딸과 가정부는 산초가 병문안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산초는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마구 소리를 질렀고 가정부는 집에 들어오려는 산초를 문에서 막아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얼빠진 놈이 대체 우리 집에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거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바로 네 놈이 우리 집 주인 어른을 꼬여서 데리고 나가 길도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게 만들었지? 빌어먹을 할망구야. 꼬임에 넘어가 끌려나가서 야산을 헤매다니며 혼난 사람은 바로 나야.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는 거라고. 섬 하나를 준다는 약속에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돈키호테는 산초가 경솔하게 입을 놀려 바보 같은 넋두리를 쏟아놓다가 자신의 평판에 누가 되는 일까지 들먹일까 걱정스러워 가정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 뒤 집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방 안에 주인과 단 둘만 남자 충직한 하인 산초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간밤에 바르톨로메 까라스코의 아들이 살라망카에서 학사 공부를 마치고 도착했는데 제가 환영 인사를 하러 갔더니 나리와 제가 겪은 모험이 책으로 인쇄되어 나돌고 있다고 했습니다요. 책 제목이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하더군요. 장담하건대 산초야, 이야기를 쓴 작가는
분명히 어떤 박식한 마법사일 거야. 하지만 산손 까라스코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마법사가 아닌 시데 아메떼 베랭헤나라는 사람이었다고 전하자 돈키호테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산초는 어딘지 미심쩍어하는 주인의 태도에 학사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그를 찾아 나섰고 잠시 뒤 데리고 돌아왔다. 돈키호테는 산손 까라스코를 매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맞이했다. 학사는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앞에 무릎을 꿇고서 말했다. 돈키호테 데 라만차님, 위대하신 당신께 인사 올립니다. 당신이야말로 온 지구상에 걸쳐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편력 기사이시옵니다. 당신의 혁혁한 무공을 글로 써서 남겨놓은 시데 아메떼 베냉 헬리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그것을 아랍어에서 카스테아노, 즉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호기심 많은 사람도 축복받을 겁니다.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는 학사가 전하는 인쇄된 책 소식을 듣고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말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까라스코는 그들이 모험을 찾아서 당장 길을 떠나도록 온갖 이야기를 쏟아놓으며 부추겼다. 돈키호테는 사나흘 뒤 다시 모험을 떠날 것이라는 의지를 까라스코에게 말하며 여정을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충고해달라고 했다. 학사는 아라곤 왕국의 사라고사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면서 그곳에서는 며칠 뒤 성 호르의 축제일을 맞아 매우 엄숙한 기사들이 시합을 벌일 거라고 했다. 그 시합에서 기사를 모조리 물리치고 빛나는 명성을 얻으면 온 세상의 모든 기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가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결심이 매우 영예롭고 용감하다고 극구 칭찬했다. 산초 역시 주인을 따라 나설 생각이었다. 그러나 모험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처지에 합당한 대가를 원하며 주인에게 약간의 급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주인님을 섬기는 동안 다달이 주겠다고 약속한 급료를 얼마라고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급료는 주인님의 재산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늦어지거나 모자라거나 아예 안 줄지도 모르는 보상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싫으니까요. 게다가 정말로 약속했던 섬을 주실 요량이라면 섬에서 생기는 수입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여 급료에 해당하는 만큼은 공제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에서 시종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불했다는 대목을 읽은 적이 있다면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전혀 읽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자신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보다 더 순종적이고 의연하며 성실한 새로운 시종을 찾아볼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자신의 시중을 거절하려는 주인의 확고한 결심을 듣자 산초는 그만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산초는 눈물을 머금고 고분고분하게 말했다. 주인님, 다시 성심성의껏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부터 현재까지 편력기사를 모신 수많은 시종보다 더 훌륭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마침내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정스럽게 서로 포옹했다. 사흘 안에 떠나기로 정하고 그때까지 여행에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갔다. 대강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준비한 다음 사흘째 되던 날 뉘엿뉘엿 땅거미가 깔리고 밤이 어둑해지자 또보소를 향해 길을 떠났다. 세 번째 출발에 앞서 돈키호테는 연인인 둘시네아의 손에 입을 맞추고 허락과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로시난떼에 올라탔고
산초는 예전에 잿빛 당나귀를 탔는데 당나귀의 안장 주머니에는 온갖 먹을 식량과 만일을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돈키호테가 건네준 돈이 들어 있었다. 둘시네아와의 만남.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날 밤과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걸었지만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새로운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 다음 날 해걸음에 비로소 멀리서 또보소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고 밤이 깊어서야 도시에 들어갔다.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를 만날 생각에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산초는 막막하고 암담한 심정이었다.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 산속에서 고행을 하던 시절 주인의 심부름으로 또보소에 가서 둘시네아를 만나 편지를 주고 돌아왔다며 거짓말을 했던 산초는 귀부인의 궁전에 가고 싶어 하는 주인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사실 둘시네아를 만나러 또보소에 가는 길에 신부와 이발사의 계략에 휩쓸려 주인에게 그냥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녀를 본 적조차 없었다. 산초는 단 한 번밖에 여인의 집에 가보지 않아서 길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돈키호테에게 길을 인도할 것을 청했다. 두말할 것 없이 주인은 그 집을 수천 번이나 드나들었음에 분명하다고 어림짐작했던 것이다. 내 평생 세상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둘시네아 공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너에게 수천 번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오로지 귀동냥으로만 그 평판을 듣고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돈키호테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때 한 농부가 노새 2마리를 이끌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는 참이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둘시네아 델 또보소 공주의 궁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마을의 어디에도 공주는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저는 외지인이기는 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마을의 신부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는 변명조로 말을 마쳤다. 산초는 이제 어떻게 난항을 헤쳐가야 할지 몰랐다. 여하튼 길 한가운데에서 햇살을 맞으며 서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일단 마을을 벗어나자고 주인을 설득했다. 주인이 근처에 수목이 무성한 어느 숲속에 숨어 있으면 자신이 돌아와 온 마을을 샅샅이 뒤져 공주님이 사시는 궁전을 찾아낼 것이며 공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사 돈키호테가 공주님의 환대를 받으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을 전하겠노라고 제안했다. 돈키호테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했다. 주인을 마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산초의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역력했다. 한때 둘시네아가 보냈다면서 시에라 모레나 산속에서 고행하던 주인에게 갖고 간 답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또보소 인근의 숲속에 몸을 감춘 다음 산초에게 다시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산초는 처음 둘시네아에게서 가져왔던 답장처럼 좋은 회답을 받아오겠다고 다짐하며 당나귀를 타고 길을 재촉했다. 한편 돈키호테는 말 위에 올라앉아 창에 기댄 채 상념과 상상에 잠겼다. 주인을 홀로 남겨두고 길을 떠난 산초는 숲을 빠져나와 돈키호테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바로 당나귀에서 내려 가까운 나무 밑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정말로 또보소에 그러한 공주님이 계시다면 마을 사람들이 귀부인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히고 폐를 끼치려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서 우르르 몰려나와 몽둥이로 호되게 두들겨 패서 갈비뼈를 박살내고
성한뼈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 순간 문득 산초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둘시네아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처음 우연히 만나게 될 농부 여인을 변모한 둘시네아라고 둘러대서 주인이 믿도록 하면 될 것 같았다. 만약 주인이 부인하며 믿지 않으면 산초는 맹세코 자신의 말이 틀림없다고 단언할 참이었다. 막무가내로 우기면 돈키호테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될 것이며 어느 사악한 마법사가 또다시 골탕을 먹이려고 둘시나에게 마법을 부렸다고 생각하게 될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산초는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자신이 또보소까지 갔다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주인이 생각할 만큼 아침나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오후가 되어서야 주인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기 위해 당나귀에 올라타려고 일어섰다. 때마침 또보소 쪽에서 3명의 시골 여인이 당나귀를 타고서 왔다. 산초는 여인들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인에게 달려가 둘시네아가 2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돈키호테를 만나러 온다고 전했다. 숲을 빠져나온 돈키호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산초가 둘시네아와 2 시녀가 걸치고 있다는 금과 진주, 다이아몬드로 된 옷과 풀어에 친 긴 금발, 3마리의 아름다운 조랑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였지만 3마리의 당나귀 위에 올라탄 3명의 농부 여인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초야, 당나귀를 타고 오는 시골 여자 셋만 보이는구나. 아이고 주인님, 저 아름다운 둘시네아 공주님이 시골 여인네로 보인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주인님의 마음속 여인이신 소중한 공주님께 어서 예를 갖추세요. 산초는 여인 중 한 사람의 나귀 곶비를 잡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왕이자 공주이시며 아름다운 공작 부인이시여 라고 불렀다. 돈키호테는 미심쩍었지만 어느덧 산초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서 몽롱한 눈빛으로 산초가 여왕이자 귀부인이라고 부른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단지 못생긴 시골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로막은 채 산초가 건네는 말을 무심히 듣던 여인은 2 남자의 이상한 몰골과 행동에 침묵을 깨고서 말했다. 허튼 소리 작작해요. 내게 입에 발린 달콤한 말로 성희롱을 하다니 저리 비켜요.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돈키호테는 마법사들이 또다시 현실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며 산초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요구했다. 산초야, 일어나거라. 운명의 여신이 또다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오, 그대여. 사악한 마법사가 나를 쫓아다니며 나의 2 눈에 구름과 비바람을 씌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과 얼굴을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의 몰골로 둔갑시켰구려. 하지만 둔갑한 못생긴 모습에도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바쳐 그대를 숭배하는 겸손한 태도를 알아주시오. 산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고 자신의 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에 무척 흐뭇해했다. 3명의 시골 여인은 길이 트이자 초원을 향해 내달렸다. 산초의 익살스러움과 영특한 재간으로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되어버렸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로시난떼와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서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창으로 하는 1대1 기마 경연 대회에 참가하려고 길을 떠났다. 용감한 거울의 기사와의 결투. 밤이 되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떡갈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로시난떼와 당나귀가 풀을 뜯는 동안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돈키호테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말을 타고 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안장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벌렁 드러 누우며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의 철거덕거리는 금속성 소리에 돈키호테는 시종을 대동한 편력 기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있던 산초를 간신히 깨워 나지막하게 말했다. 산초야, 드디어 모험이 다가왔다. 실제로 대모험이 펼쳐질 판국이었다. 거울의 기사라 불리는 그는 풀밭에 드러누운 채 비탄에 젖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무정한 여인이여. 까실데아 대 반달리아여. 어쩌면 그대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정처 없는 방랑의 길과 고달픈 역경 속에서도 그대를 위해 수많은 혁혁한 공훈을 세운 나를 냉정하게 대하는가. 세비야에 있는 유명한 히랄다라는 여자 거인뿐 아니라 많은 기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위협을 이루었고 마침내 돈키호테 대 라만차에게 명하여 둘시네아보다 까실데아 그대가 더 아름다운 절세의 미인이라는 칭송을 하게 만들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단 말인가. 그와 만나 싸운 적이 없었던 돈키호테는 기사의 말을 듣자 당장이라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꾸짖으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호기심이 더 발동하여 기사에게 다가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거울의 기사는 자신이 스페인의 대부분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편력 기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어느 멋진 결투에서는 돈키호테 대 라만차를 이겨서 굴복시켰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거짓말이야 라는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꾹 참고서 조용한 어조로 어쩌면 거울의 기사가 속아 돈키호테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이겼을 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기사는 돈키호테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다. 돈키호테는 키가 꺽다리에 얼굴은 삐쩍 마르고 사지는 길쭉하며 반백의 머리카락을 하고 매부리 코에 커다란 콧수염을 축 늘어뜨린 사람이죠. 슬픈 얼굴의 기사라 불리며 시종으로 산초 빤사라는 농부를 데리고 다니며 로시난떼라는 유명한 말을 몰고 다닙니다.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가 자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간추려서 묘사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진짜 돈키호테인 자신은 한 번도 그와 싸운 적이 없으며 둘시네아 공주를 못생긴 시골 여인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처럼 분명히 마법사가 또 못된 흉계를 꾸며 둔갑한 돈키호테를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다고 기사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돈키호테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결투를 청했다. 거울의 기사는 곧바로 결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결투의 조건으로 패배한 자가 승리를 거둔 자의 뜻에 따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도록 했다. 돈키호테는 그 조건에 매우 만족해했고 두 사람은 해가 뜨면 멋진 결투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그들의 시종은 서로 친해져 죽이 잘 맞는 사이가 되었다. 함께 가죽 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포도주를 맛보더니 거의 바닥난 술통을 붙들고 잠에 빠져들어서 장단을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산초는 놀랍게도 동료가 아주 거대한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간이 휘었고 온통 사마귀 투성인 코는 가지처럼 검붉은 빛깔을 띠었다. 산초는 추악한 동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크기에 경기에 걸린 어린애처럼 손발이 떨려오는 두려움을 느꼈고 동시에 약간의 존경심도 느꼈다. 그러한 코를 가진 괴물과 싸우느니
차라리 맞아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거울의 기사는 초록과 노랗고 하얀 깃털 장식이 꼭대기에서 휘날리는 투구를 쓰고 갑옷 위에는 금실로 짠 것처럼 보이는 연미복을 걸쳤는데 그 위로 수많은 달 모양의 반짝이는 거울이 달려 있어 화려하게 빛을 발하였다. 그다지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창이 아주 거대하고 굵은 것으로 보아 짐작하건대 힘이 세고 대단한 적수임이 분명했다. 이때 돈키호테가 상대방 시종의 괴상한 코를 보았고 산초 못지않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과 저 기사의 훌륭한 결투를 잘 볼 수 있도록 떡갈나무 위로 좀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산초야, 내 생각에 너는 위험 없이 투를 보려고 관람대에 기어 오르려는 것 같구나. 사실은 저 시종의 무시무시한 코를 보니 어안이 벙벙하고 두려워서 감히 함께 있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요. 하긴 그럴만하구나. 나도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면 무섭게 느꼈을 테니 말이야. 이리 오너라. 네 뜻대로 나무에 오르도록 도와주마. 돈키호테는 코주부 시종이 무서워 안전하게 피신하려고 떡갈나무 위로 기어오르려는 산초를 도우며 우물쭈물 하느라고 미처 결투에 나갈 태세를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거울의 기사는 이미 말을 전속력으로 몰아 돌격해왔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산초를 나무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고는 한순간 고삐를 당겨 중간에 우뚝 멈춰섰다. 적이 달려드는 기세를 느낀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재빨리 기사를 향해 달려갔다. 이를 본 거울의 기사는 다급하게 자신의 말에 힘껏 박차를 가했지만 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멈춘 자리에 그대로 망부석처럼 꼼짝 않고 서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거대한 창을 움켜쥐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 절호의 기회를 틈타 무서운 기세로 말을 달려오는 돈키호테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너무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거울의 기사는 말 안장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죽은 사람 마냥 꼼짝하지 않았다. 산초는 거울의 기사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떡갈나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주인 곁으로 다가갔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기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가 쓰고 있던 투구의 매듭 장식을 풀어 헤쳤다. 그러고는 기사의 얼굴을 확인하고서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기사는 산손 까라스코와 얼굴이 똑같았다. 산초야, 어서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정말 믿을 수 없을 거다. 요술쟁이와 마법사가 어느 정도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어서 한번 보거라. 산초는 다가와 산손 까라스코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주인과 마찬가지로 마법사가 까라스코의 얼굴로 둔갑한 것이라고 생각하자 너무 무서웠다. 칼로 거울의 기사를 찌르라고 돈키호테에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인의 적인 마법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돈키호테가 산초의 말대로 기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순간 거울의 기사 시종이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발 아래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산손 까라스코라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 시종의 얼굴을 그토록 흉측스럽게 보이게 했던 큼직한 코가 이제는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산초가 망연자실하여 거울의 기사 시종에게 물었다. 대체 자네 코는 어찌 되었는가? 여기 있네. 내 호주머니 속에 있단 말일세. 시종은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밀가루와 얇은 가죽으로
제법 잘 만들어진 가짜 코를 꺼내 보였다. 가짜 코를 떼어낸 그를 가만히 들여다본 산초는 뜻밖에도 이웃에 사는 친구 또메 세시알과 몹시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거울의 기사가 정신을 차렸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여인 둘시네아가 기사의 까실데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투에서 참패한 패자의 자격으로 또보소시에 사는 둘시네아를 찾아가 그녀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명령했다. 거울의 기사는 돈키호테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맹세했다. 자신이 산손 까라스코 학살을 빼닮은 것처럼 자신이 과거에 싸워서 이긴 상대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아니라 그와 닮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한편 산초는 거울의 기사 시종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여러 가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정말로 자신이 잘 아는 이웃 사람인 또메 세시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마법사가 또다시 농간을 벌여 거울의 기사 모습을 산손 까라스코로 시종의 모습을 또메 세시알로 바꾸어 놓았다고 돈키호테가 우기는 통에 결국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주인이 내뱉는 말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만신창이가 된 거울의 기사와 코를 떼어낸 시종은 돈키호테와 산초에게 작별을 고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길을 떠났다. 역사에 따르면 이 경우 마법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즉 거울의 기사는 실제로 산손 까라스코였으며 시종은 또메 세시알이었는데 산손 까라스코는 손쉽게 돈키호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계략을 생각해냈다. 스스로 편력기사로 변장한 채 돈키호테 앞에 나타나서 결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뒤 패배한 돈키호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할 참이었다. 그러면 패자인 그는 기사도의 법도를 어기지 않으려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며 그러는 동안에 차츰 편력기사의 직무를 잊게 되거나 광기를 고칠 어떤 적당한 방법을 찾을 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일은 학사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만약에 생각대로 되었다면 사람들이 그의 부러진 갈비뼈에 대해 물어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자와의 무시무시하고 분별 없는 모험. 슬픈 얼굴의 기사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자 아주 의기양양하고 흡족해진 마음으로 산초와 함께 길을 나섰다. 그들은 지난 날의 무흔담과 거울의 기사를 따라 나섰던 또메 세시알인지 뭔지 아직도 아리송한 그 시종의 엄청나게 큰 코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앞말에 올라탄 신사 하나가 뒤에서 그들을 따라붙어 길을 같이 가게 되었다. 고운 벨벳 천으로 만든 녹색 외투를 걸치고 똑같은 색깔로 된 모자를 쓴 그는 모로인 방식의 언얼도를 초록과 황금빛의 넓은 혁대에 차고 있었다. 50살쯤 된 백발이 희끗희끗 보이고 위풍당당한 풍채를 지닌 진지한 사람이었다. 옷이나 자태로 보아 훌륭한 인품을 지닌 좋은 가문의 사람인 게 분명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도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녹색 외투를 걸친 신사가 대답했다. 나는 상당한 재력을 지닌 부자로 이름은 돈 디에고 데 미란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사냥과 낚시를 즐기며 특히 독서에 관심이 많아 70여 권의 책을 소장하였는데 기사도에 관한 책만은
아직까지 저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사는 독서의 취향에 대해 돈키호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해 조예가 깊은 상대방의 조리 있고 훌륭한 말솜씨와 총명함에 완전히 매료당했다. 한편 산초는 대화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서 두 기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근처에 양 젖을 짜는 몇 명의 사냥치기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파는 렛게손이라는 연하고 말랑말랑한 치즈를 사러 갔다. 이때 문득 돈 디에고의 말을 경청하려고 고개를 쳐든 돈키호테는 수많은 왕가의 깃발을 개양한 수레 한 대가 길을 따라서 오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새롭고 놀라운 모험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시종에게 투구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주인의 성화에 다급해진 산초는 얼떨결에 돈키호테의 투구 속에 치즈를 담아서 부랴부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주인이 투구를 달라고 재촉하자 산초는 그 안에 담겨진 말랑말랑한 치즈를 다른 곳에 비울 새도 없이 그냥 그대로 투구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돈키호테는 투구를 받아 그 안을 살피지도 않고 서둘러 머리에 푹 덮었었다. 그러자 말랑말랑한 치즈가 얼굴 전체와 수염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산초야, 대체 이게 무엇이냐? 내 두개골이 연해져서 뇌수가 녹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는 산초가 건네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난 다음 도대체 투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머리를 차갑게 하는지 속을 들여다보려고 투구를 벗었다. 투구 안에 있는 하얗고 말랑말랑한 렛게손 치즈를 발견하고 코를 갖다 대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곧바로 산초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여기에 말랑말랑한 치즈를 넣어놓다니 망나니 시종 같으니라고. 그러나 산초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천연덕스럽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또다시 마법사가 농간을 부린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군. 돈키호테가 수긍했다. 깃발을 꽂은 수레는 이제 돈키호테가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수레에는 오란 장군이 왕에게 선물하기 위해 궁정으로 보내는 커다랗고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우리에 갇혀 운송되었고 왕의 귀중한 물건을 싣고 간다는 표시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돈키호테는 마부에게 거기 멈추어라 했지만 마부는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우리 안에는 왕께 바칠 암수 사자 한 쌍이 있는데 오늘은 사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몹시 배고파합니다. 그러니 저리 비켜주십시오.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곳에 도착하려면 얼른 서둘러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겨우 새끼 사자들이 그것도 이런 대낮에 나에게 덤빈다고? 정말 어이가 없군. 이보게 어서 우리를 열게. 이 평원 한복판에서 돈키호테 델 라만차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네. 모두 나서서 무모한 미친 짓을 그만두라며 말리고 설득했지만 돈키호테는 안달하며 마부를 위협했다. 이런 능구렁이 같은 놈아, 당장에 우리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창으로 네 놈을 수레에 꿰매어 놓을 테다. 이러한 위협의 마부는 돈키호테의 결심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새파랗게 질려서 사자들을 풀어주기 전에 노새들의 멍에를 풀어 자신과 함께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망칠 시간을 달라며 부탁했다. 산초와 녹색 외투를 입은 신사도 사자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기 전에 되도록 수레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각자 앞말과 잿빛 당나귀를 재촉하여 정신없이 도망쳤다. 마침내 사자의 우리가 열렸다. 돈키호테는 로신한 떼가 사자를 보고 놀랄까봐 염려스러워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대단한 담력과 용기로 한 발자국씩 서서히 거대한 동물을 향해 다가가 수레 앞에 버티고 섰다. 그러나 사자는 우리가 열린 것을 보고도 그 안에서 단지 누운 몸을 뒤척일 뿐이었다. 입을 크게 벌려 2뼘이나 되는 긴 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천천히 하품을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어 숯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두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곧이어 돈키호테에게 슬그머니 엉덩이를 보이더니 그를 무시하듯 천천히 굼뜬 몸짓으로 다시 우리 안에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돈키호테는 사자가 밖으로 뛰쳐나오도록 몽둥이질을 해 흥분시키라고 마부를 윽박질렀지만 마부는 그의 말대로 했다가는 화가 난 사자가 와락 달려들어서 자신을 갈갈이 찢어놓을 거라고 항변하며 손사래를 쳤다. 우리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사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돈키호테와의 결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런 경우 싸움에 나오지 않는 상대방은 불명예를 안게 되므로 두말할 나위 없이 승리는 바로 돈키호테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를 달래고 타일렀다. 비로소 돈키호테는 자신의 용맹성을 입증하겠다고 자부하며 사자와의 결투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좀 전에 말랑말랑한 치즈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던 하얀 손수건을 창끝에 매달아 흔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리지어 도망가던 사람을 향해 목청껏 큰 소리로 불렀다. 모두들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려고 되돌아왔다. 돈키호테는 마부의 시간을 뺏은 대가로 그에게 금화 2냥을 건네주라며 시종인 산초에게 명령했다. 반짝이는 금화를 받아든 마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돈키호테를 잔뜩 치켜 세우며 그가 보여준 용기를 과장되게 이야기했고 어떻게 사자의 길을 꺾어 놓았는지에 대한 무훈담을 상세하게 늘어놓았다. 궁정에 도착하면 왕에게 직접 돈키호테의 용감한 행동을 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돈키호테는 몹시 우쭐해하며 만일 왕께서 대체 누가 그러한 공훈을 세웠는지 궁금해하면 사자의 기사가 그러했다고 말씀드리라며 마부에게 일렀다. 이를 계기로 돈키호테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을 지금까지 불렀던 슬픈 얼굴의 기사 대신에 사자의 기사로 바꾸었다. 한편 돈 디에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돈키호테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했는데 어떤 때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았다. 그는 기사와 시종이 자신의 집에서 피로한 심신을 달래며 휴식 취하기를 청했는데 그들은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여서 돈 디에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